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 호남 제1의 산업도시, 남해안 수산업 중심도시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입니다. 헌재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 정권은 3년 만에 막을 내렸지만 내란 수계의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 전반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파면되고도 대통령 관저에서 일주일간 무전치시가며 버티더니 사저로 돌아가며 내뱉은 첫마디가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라며 기괴한 현실인식과 정신승리로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대선 관리에 집중해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속의 호위무사를 자처해온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국헌문란을 저질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수많은 고위 공직자 중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복은 정녕 단 한 명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면을 보고 발언을 한 후에 발언석을 국무위원석으로 옮깁니다. 시계 방향 9시 방향 쪽으로 답변석이 놓여 있습니다. 답변석에 최상목 부총리가 나와 있습니다. 45도 정도의 발언석을 이동시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영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한 대행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여쭙고 결정을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해 보니 국무회의 전에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관련 이야기가 있었다던데 부총리님, 한 대행이 실제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여쭌 것이 맞습니까? 간담회는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때 다른 일정에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 실제 인사 배경이라든지 의견을 물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명할 테니 그걸 알아라 이런 식으로 통보했다고 들었습니까? 전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모릅니다. 그 당시 국무회의도 참석 안 하신 겁니까? 국무회의는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한대행 다음에 2인자인 우리 경제부총리가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뭐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네, 간담회이기 때문에 많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확인한 바로는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명한다 이렇게 통보했다던데 뭐 다른 이야기 들으신 거 있는가요? 글쎄요, 제가 옛날에 제가 대행을 할 때 국무위원 간담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일방적으로 그냥 의견을 말씀하시는 정도지 동의를 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보통은 통상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 아무래도 법률 사항이니까 법률 전문가가 또 국무위원 중에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분들 의견을 먼저 듣고 국무위원들 의견을 듣는 뭐 그 정도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 밖의 통설입니다. 또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 주석서도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적 결정만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정부 부처가 발간한 공식 지침서인데 이에 따라서 국무위원들께서 이런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행위에 대해서 반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대행 본인도 작년 12월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랬던 한대행이 불과 석 달여 만에 본인이 내뱉은 말도 깡그리 잊어버릴 만큼 인지능력 장애가 있는 그런 분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랬을까요? 뭐 권한대행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부총리로서 정부 2인자인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 부분에 생각을 많이 안 해봤습니다. 아이 참.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탄핵하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면서 만역 재판관 임명을 한 달 가까이 거부했습니다. 부총리 본인께서 그랬던 분인데 당연히 임명 반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까? 네, 그 전까지야 헌법 규정이 뭐 불합하다 그러면서 딴 말 할 수 있지만 헌재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거의 한 달 버티셨어요. 임명 않고. 대한민국에 이런 공직자 있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지금 경제질이고요. 제가 내일 또 그런 거 관련돼서 내일 법사위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민의 대표가 묻는데 무엇을 묻든 회기 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보다 훨씬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양해를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못 하겠어요.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해를 뭐 한다니까요.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좀 뭐 내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말 바꾸기라는 시각대로가 지나갔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 위반 또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를 동의를 구한 것처럼 대국민에게 새빨갛게 한 거짓말 또 말 바꾸기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내란 세력 무차별 알박기 인사는 헌법재판관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탄핵과 파면으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할 공공기관 인사는 오히려 속도를 더 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무차별 알박기 인사 대부분이 우리 부총리가 권한대행 맡았을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2.3 불법 계엄 이후에 이미 임명했거나 공모 중인 인사가 무려 20여 개 부처 기관에 10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30여 명이 주요 공공기관장이나 감사로 임명됐는데 기관 내부 출신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윤석열 정권과 연계된 인물들입니다. 일례로 이창수 전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은 12월 11일 작년 한국고용정보원장에 윤석열 캠프 고문을 맡은 유정필 전 국민의힘 관악갑 당협위원장은 올 2월 창업진흥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또 한국 마사회장에 윤석열의 서울법대 동문이자 검사 선배로 국정원 2차장을 지낸 김혜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농업총공사 사장에는 김인중 윤석열 정권 초대 농림부 차관 등 윤석열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줄줄이 내정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가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은 당시 권한대행이든 우리 부총리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글쎄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권한대행일 때 하지 않은 것도 말씀을 여러 개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저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내란 속에 윤석열이 사전에 내정하거나 추천한 인사, 또 대통령실에 주문하거나 아니면 뭐 당에서 국힘당이 추천한 인물들 그런 분들 아닌가요? 당시에 아마 저 장관들께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하여튼 주무장관들이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했습니다. 주요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선출된 권력이 임명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국민 주권 원칙입니다. 정상적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임기 말에는 주요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인사를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선출되지도 않은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 취임을 2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민 주권에 반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비었을 경우에 어떤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공직자들은 지금 시기에 인사를 하거나 인사가 당하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알박기 인사가 강행된다면 이는 상부 압력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사일수록 공모 과정에서부터 추천이나 심사 과정까지 인사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부처 장차관들은 진행 중인 알박기 인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표현이 뭐 지금 알박기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일단 관련 절차에 따라서 그 장관들이 그 판단을 해서 장관들이 제청을 하면 권한대행께서 판단하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차기 정부와 국회에서는 내란 이후 권한대행 체제하의 알박기 인사 전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해서 샅샅이 확인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자 주철현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 갑 의원. 우리 산업통상부 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석으로 나왔습니다. 네. 우리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해온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적 위기를 맞이한 게 벌써 3년째입니다. 네. 장관께서는 우리 유화산업의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주실랍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원인이 겹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내 좀 과잉 그 생산이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그 해외 지금 그 우리 경쟁 국가의 과잉 설비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화산업은 산업의 쌀로 불리는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국가 기관 산업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고 그렇습니다. 한번 놓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는데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예. 이런 중차대한 유화산업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추진해 왔습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 말에 이 업계 제가 갑자기 말이 막혀가지고 새벽에 제가 출장을 갔다 오는 바람에 제가 지금 몸이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작년 말에 그 기본 계획 같은 걸 발표를 하고 지금 업계에 자율 컨설팅을 맡겨가지고 지금 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수차 협의를 해가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너무 강력한 매수를 들이대기보다는 업계에서 가지고 오는 자율 사업 재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 발표한 대책은 뭐 당연한 목표만 제시했고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면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업계가 원망을 하더라고요. 정부와 기업들의 안이한 인식, 윤석열 내란에 따른 국정 혼란으로 유화산업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을 이미 놓친 게 아니냐고 우려말이 제기되고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그 업체별로 사업 전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너무 강력한 매수를 들이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자율적으로 가지고 오는 사업 재편 그 방안을 보고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구조조정 조치를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화협회가 컨설팅을 의뢰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은 유화산업 불황이 최소한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 이후에야 글로벌 수급 증설 균형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전례 없는 과잉 공급에 따라서 단순한 버티기로 경기 반등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고 대응이 늦을 경우에는 최적의 구조조편 시점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어떤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중장기적인 R&D 투자를 해서 기술력을 올려보려고 좀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지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 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섣부르게 어떤 기업을 과다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율적으로 업계에서 가지고 오는 그 사업 재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작년에 산업 구조
구조 조정 지침을 통해서 유화산업 증설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장의 설립 계조를 공고했고요. 일본도 선제적으로 에틸렌 생산 능력 36% 감축, 또 업체 간 통합과 설비 합리화, 스페셜티 중심의 고부가치 전략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장관님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도대체 뭐 하신 겁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 재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지금 업체나 산업계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줄여나가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유아 대기업들이 투자액의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이미 거뒀고 또 R&D 투자나 산업 여부는 거의 않고 그냥 대주주들이 빼먹게 급급해서 경쟁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적자가 지속되면은 손 떼고 떠나려고 한다 이런 우려가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산자부가 발간한 업종별 매출액 대비 R&D 투자 현황을 봤더니 유아산업의 R&D 투자 비율이 2.34%더라고요. 매출액 대비. 전자는 11.47%입니다. 의료의약품은 9.24%, 자동차는 4.14%, 업종 평균 4.41%인데 유아산업이 훨씬 낮아요. 제 말이 사실입니다. 지역의 원성이. 유아 대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자구 노력을 게을리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뻔히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어요. 난 정부가 다 문제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크게 겪는 산업 부분으로서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이 캐시카우로 또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지금 사업 환경이 안 좋아졌는데 지금 시점에 너무 과격한 조치가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산업계에서 가지고 오는 안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한번 해보고 다음 단계에 가서 필요한 부분은 더 필요한 구조조정 조치를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 총 에틸렌 생산 능력의 4배에 달하는 증설을 했어요.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작업 가져가고 수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속 가능하겠어요? 지금 문제는 모든 석유화학 제품이 문제가 아니고 법령 제품 에틸렌 문제 아닙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100이면 100사람 다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다가 맡겨놓게 되면 자율적 구조조정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강제력 동원해서 조정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업계나 산업계에서 지금 그 가장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최대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속도를 장관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정부가 나서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경쟁기업끼리 구조조정 맡겨놓으면 합니까? 절대 않습니다. 현실 좀 눈 뜨시고요.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가 지금 뭐 울상인데 그래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어요. 네. 뭐 조만간 발표된다는데 당연히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죠? 저희가 지난달 말에 지금 그 현지 실사까지 마치고 그 검토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저희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꼭 선정돼서 지원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동이 돼서 구조조정 재편해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네, 질의시 매출액 대비 업종별 R&D 투자 동향표가 시각자료로 띄어졌습니다. 네 번째 질의자 조철현 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발언대를 중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국민 여러분, 11수계는 파면됐지만 아직까지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마치고 자료를 정리하는 인사하고